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B뉴스 금요일의 코너 코인 위클리 시작합니다. 자, 코인 위클리 모든 종류의 코인을 평가하는 시간인데요. 시청자와 재단 모두 분석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의 상장과 성공이 목표인데요. 시청자분들에게는 비상장 코인 초기 투자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영석 민티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동향부터 짚어볼까요? 일단은 이 코인 거래소 뭐 거의 매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업비트 그리고 뭐 빗썸, 코인원, 코빅, 코팍스 이 5개 거래소가 예전에는 우리 이 특근법 진행이 되고 또 실명 계좌 발급이 되고 나서 이 5개 거래소가 앞으로는 사실 이 디지털 자산, 특히 대한민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의 주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떤 거랑 비교를 많이 했었냐면 이 은행들이랑 비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은행이 뭐 적지는 않은 편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K은행, S은행, N은행 이런 식으로 은행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은행들이 다 유의미한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에는 이런 거래소들이 은행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 현상을 보게 되면은 그 5개 거래소들이 모두 유의미한 실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게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는 절대 이제 아니다라는 어떤 뭐 결론이 좀 난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부동의율이 업비트 그리고 그 뒤를 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빗썸 그리고 나머지 이 3개 거래소들은 사실상 지금 사실 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지금 까다로운 상황이다. 단순히 어떤 뭐 거래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환경적인 요인들이 사실 많이 좀 안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나머지 3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상장한 재단들 입장에서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자금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더 이상은 제가 이 방송에서 특정 뭐 어떤 거래소가 어떤 문제점 혹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언론 매체에 좀 많이 보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저희 방송에서도 유의미한 이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대형 거래소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 닥사 5대 거래소에 포함이 되지 않은 지금 뭐 비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라고 해야 될까요?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실명 계좌 발급이 되고 또 이 거래소 본연의 어떤 캐파라든지 뭐 어떤 기술력 혹은 흥행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강조를 한다라면 오히려 지금 닥사 내에 있는 이 5개 거래소보다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언젠간 다시 돌고 돌아서 불장은 올 겁니다. 그러한 시점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뭐 준비를 많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동향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만 해도 4천만 원대를 돌파했었는데 연이은 악재 때문에 지금 3,700만 원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이 영국발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죠. 바이낸스의 대규모 매도 소식 등으로 잇따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투자 심리 지수도 중립 단계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시세 하락세, 일시적인 하락세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 3,750만 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많이 하락한 가격이냐 혹은 많이 상승한 가격이냐
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둘 것인가, 이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을 어떻게 한번 볼까요? 약 한 5년 전 네. 가격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도 상당히 많이 높은 가격이죠. 우리 네. 처음에 2017년, 2018년 이럴 때 비트코인 2,500만 원 갔을 때 반응 어땠습니까? 그때 다 이 코인은 사기다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근데 이게 2021년에 불과 5년도 안 된 시간 사이에 8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럼 이 8천만 원까지 갔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 그 사이에 이 디지털 자산 혹은 블록체인, 플랫폼, 뭐 웹3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에 이 일반 투자자들 혹은 일반 이용자들, 대중에게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 비트코인 이게 사기는 아니구나. 이게 8천만 원까지 갔네? 그러면 예전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뭐 1억 원까지 간다고? 이런 어떤 기대감을 나타낸다는 네. 거였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2,500만 원까지 갔을 때에는 약간 우려가 좀 많이 섞였다라고 한다면 2021년에 8천만 원을 넘어갔을 때에는 기대감이 좀 많이 섞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이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약 3,750만 원 정도, 이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낮은 가격이죠. 반토막 이상이 난 가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전에 2021년 그 즈음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라면 굉장히 지금의 가격이 타격이 높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는 뭐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차트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굴곡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차트적인 어떤 분석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하락은 아니다. 왜냐하면 8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을 때 그 전에 보면은 2천만 원을 간신히 넘기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불과 2019년쯤에 비트코인 다시 1,000만 원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네. 사람들이 와, 비트코인 많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비트코인이 벌써 1,000만 원을 넘겼다. 왜? 그 전에 2,500만 원이라는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2천만 원이 넘어가고 8천만 원 넘어갔을 때는 살짝 어떻게 보면 광기가 섞여 네.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지금 또 다시 3,7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실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이 장기적인 관점을 봐야 되거든요.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그 모든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어떤 투자의 텀을 너무 짧게 본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도 자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관점이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럼 아까 물어보신 비트코인 일시적인 하락세라고 보냐,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일시적인 하락세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당장 최근 며칠 동안의 상승세를 본다면 굉장히 좀 급격하게 또 4천만 원을 회복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계속 올라갔을 때에는 힘을 크게 안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말씀해 주셨던 어떤 바이낸스의 대규모 매도 소식, 그리고 투자 심리가 중립 단계로 넘어갔다, 네. 중립 단계에 돌입했다, 이런 요소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마 여기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왜? 아무리 이 투자 심리 지수가 중립 단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혹은 바이낸스에서 대규모로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만큼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어떤 그 미국의 은행들 파산하는 소식들, 이런 소식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요인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의 하락은 그렇게 길게 안 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추세 자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또 폭증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 악재들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트코인의 최고가를 돌이켜 보니까 2021년에 8천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과연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결국엔 비트코인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수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8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이미 한 두 번 정도 터치를 했던 가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년 4월경쯤에 약 8천만 원 또 올라갔었고요. 그 뒤에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을 했었냐면 불과 3개월 만에 3,500만 원까지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때 8천만 원에 구매했었던 사람들은 다 뭐 큰일 났다 하고 비트코인 이제 더 이상 뭐 이어나갈 수가 없겠다. 비트코인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 2021년 7월 이후에 불과 또 한 4개월 만에 8천만 원을 또 넘어섰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이 비트코인 가격은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가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히 또 8천만 원이라는 가격 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에 이 가격을 한 두 번 정도 터치를 했기 때문에 8천만 원은 또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수요가 그만큼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2017년에 이 디지털 자산 전체의 시장과 2021년에 디지털 자산 전체의 시장 그리고 2023년인 지금과 앞으로 다가올 어떤 웹 3.0의 시대 이런 시대를 다 한번 통틀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그리고 블록체인 전체에 대한 어떤 수요와 이 시장 규모 자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봤을 때에는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고 비트코인은 굳건히 그때에도 대장주의 역할을 지켜나갈 것이고 그렇다면 이때의 어떤 시장에서 돌게 되는 현금의 흐름 그 자본의 흐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분명히 비트코인의 가격은 8천만 원은 다시 회복을 한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다시 한 뭐 2천만 원 혹은 그 아래로까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디지털 자산 업계 주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의 주요 관심사가 뭔가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일 큰 관심사는 STO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STO 같은 경우에는 불과 우리가 2017년부터도 계속해서 생각을 했었던 그런 네. 어떤 큰 리스크이자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코인 발행을 해서 어디에 상장을 시켜요. 상장을 시킬 때에는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대략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정말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백서 그리고 이 코인이 위험한 코인입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기술적인 어떤 평가가 들어가는 오딧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리갈 오피니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 리갈 오피니언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리갈 오피니언을 통해서 이 코인이 증권성 토큰입니다. 내지는 상품형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라는 걸 판별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증권성 토큰으로 뭐 판가름이 난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코인 시장이 아니라 자본 시장의 법률을 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증권성 토큰을 거래를 하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상장을 더 이상 유지를 할 수 없거나 아니면 거래소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했었는데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 증권성 토큰에 대해서 허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 토큰을 발행하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재단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 자본시장에서도 이 증권성 토큰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
일단 이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한다는 것, IPO, 기업 공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어떤 자금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STO를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STO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일반 뭐 코인, 토큰, 그리고 증권 혹은 어떤 이런 금융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력 풀만 충분히 갖춘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어떤 거래소나 디지털 자산 컨설팅 업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담당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어떤 또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 증권성 그리고 상품성 이 토큰 중에서 상품성만 취급을 해야 되는 시장이었다라고 네. 한다면 증권성 토큰이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뭐 절반이었던 시장이 두 배로 늘었다.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두 배로 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이 STO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토큰 증권이 STO를 발행을 했을 때 자본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시장에서도 사뭇 어려운 이 IPO를 대신해서 이 STO를 통해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 그 자금을 통해서 계속적인 어떤 사업을 이어 나간다라면 궁극적으로는 이 IPO 기업 공개 상장까지 주식 상장까지 충분히 가능해지는 어떤 활로가 열린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같은 어떤 뭐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STO 발행 또한 새로운 어떤 살 수 있는 길 혹은 뭐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돌파구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는 특히 이 STO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비단 이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가지는 관심과 뭐 동등하거나 더 큰 그 이상으로 큰 관심을 자본시장에서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블록체인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NFT, 메타버스, 웹 3.0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 STO에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자본시장과도 굉장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본시장과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사이에 경계가 많이 좀 연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민티드에서 디지털 자산 레포트를 발행하고 계신데 이 레포트에도 어떤 요소들이 고려가 되고 있나요? 그럼요. 일단은 이 민티드 디지털 자산 평가 레포트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굉장히 이 쟁쟁한 회사들이 많아요. 이 평가 코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투자자에게 어떤 투자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지표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민티드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법률적인 평가도 같이 들어간다. 음. 그리고 이 법률적인 평가의 어, 배점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적인 평가를 통해서 단순히 이 코인이 뭐 증권성이냐 상품성이냐 이걸 떠나서 이 코인을 구매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뭐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짚어주는 거거든요. 사실 다른 어떤 뭐 평가하는 기관이라든지 평가하는 관점을 살펴봤을 때 어떤 회사를 지칭을 하는 게 아니라 관점을 살펴봤을 때 가장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 법률적으로 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못했었나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인지를 할 수 없었나 등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TO 관련해서도 네. 분명히 자본시장이라든지 거래소 그리고 일반 투자자 혹은 디지털 자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민티드에서 앞으로 발간할 뭐 먼슬리 레포트를 통해서도 이 시장에 관심이 있는 어떤 뭐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굉장히 큰 어떤 기회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티드에서 발행하는 신용평가 레포트의 경우 타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가장 크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크게 5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네. 처음에 기술성, 그리고 법률성, 토큰 이코노미, 그리고 로드맵을 얼마나 달성을 제대로 해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커뮤니티 반응입니다. 이 전체를 이제 평가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등급을 내리게 되는 건데요. 타사와 비교했을 때의 가장 좀 큰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기술성 그리고 법률성에 약 30%씩 뭐 어떤 가산점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토큰 이코노미를 아무리 잘 짰고 로드맵을 아무리 잘 달성을 했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법률 파트에서 크리티컬한 어떤 감점 요소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전체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굉장히 좀 성실하게 기술적인 항목이라든지 법률적인 항목 이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달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로드맵은 사실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환경이 변한다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기술에 들어가는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기술이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성실하게 이행을 했다란 한다면 거기서 큰 점수가 깎이지 않는 그런 어떤 차별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인위클리 1부에서는 디지털 자산 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토큰 증권 발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